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경제 전망이 비교적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은 안 올렸고 경제는 괜찮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기 성장률은 2.1%, 내년에는 더 낮은 1.9%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이유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 효과가 별로 없고 관세 부과 등 무역 전쟁의 결과로 지적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연준이 원래 경제 성장률을 너무 높게 예상했었다, 제대로 낮췄다는 지적입니다. 멕시코가 벽 쌓는 비용을 댈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프랑스 돈으로 벽 쌓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국경수비대는 이번 주부터 국경을 넘는 난민 신청자들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도 7개월 전에 숨진 미국 전쟁 영웅 존 맥케인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고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팍스뉴스 앵커와 진행자도 대통령을 비난하고 일부 공화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스텝인 전 백악관 공보국장 호프 힉스가 하원 청문회에서 여러 이슈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을 지난해에 비해 400% 올렸습니다. 한국의 호텔들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돈을 벌어온 4명이 체포됐다고 거의 모든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교 신자들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가 모든 반자동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자 상당수 미국인은 뉴질랜드의 신속한 결정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헤드라인에서 하나를 전해드리지 못했네요. USC의 6월 달부터 새로운 총장이 오는데 USC 139년 역사라고 하던가요? 처음으로 여성 총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을 때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 그 총장인데 새로운 총장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을 테고 특히 이제 USC 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세계에 특히 이제 유학생의 경우는 학비가 비싸니까 부잣집 자녀들이 많이 오는 학교가 USC인데 그 USC에서도 이번에 돈 주고 뇌물 주고 입학하고 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서 그 새로운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게 오늘 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됐는데 헤드라인에 빠졌네요. 뒷부분에 그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겠고 이 총장 자체가 미국의 그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먼저 경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별로 아주 놀랄만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예상해 볼 만하다. 그런 것이요.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연준이 발표를 했어요. 이자율 기준금리 2.25%에서 2.5% 그대로 두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그 멤버 가운데서 반 이상이 올해는 아마 추가 그 이자율 인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 12월 달만 하더라도 올해에 어쨌든 3번 정도는 이자율 인상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연준 의장이 그 제로미 파웰이 판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연준의 이자율 인상을 스탑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압박하니까 대통령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뭐 좀 상황이 변한 것이다. 경제 상황이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19년도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2.1%로밖에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약 3.2%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백악관에서는 물론 아직까지 그 실업률 같은 것은 낮은 3.7% 정도인데 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2020년에는 2% 아래인 1.9% 성장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를 얘기했었던 것은 달성해 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주저앉는 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연준이 발표하기를요. 실제로도 뭐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좋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제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코리아타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소비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이렇게 그 경제 성장 예상치를 전보다 그 낮춰 잡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금 감면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를 기대했었던 것은 나타나지 않고 그 세금 감면 많이 받은 기업들이 그것을 또 이제 투자를 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은 거의 그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주식 새로 사들이고 주주들 뭐 돈 더 많이 배당하고 뭐 더 주고 이런 것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대부분의 저 전문가들은 지금 뭐 관세를 올리고 또 무역 전쟁하고 또 개다되고 미국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 중국을 포함해서 유럽도 지금 경기가 슬로우하고 있잖아요. 슬로우하고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서 굴뚝에 연기 내면서 물건 만들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입품도 비싸지고 이 여러 가지가 쭉 그 맞물려서 결국은 그 미국이 지금 그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연준이 뭔가를 그 잘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사설에서 썼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로 경제 성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고 뭐 기업을 위한 신문이고 원래 그 경제지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뭐 그 한국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뿐만이 아니라 한국 유럽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사설에서 그 인내는 그 덕이다. 연준이 이렇게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하겠다고 하고 일단 이자율 인상을 멈춘 것은 덕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경제 성장률이 슬로우한 그 경제 성장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세금 감면, 무역 전쟁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게다 대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이기 때문에 일반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사주의 입장 전보다는 덜 친하다지만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이 루퍼트 머덕의 여러 가지도 반영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이 사설에서는. 그래서 순전히 그 경제 성장의 예상치가 낮아진 것은 연준의 잘못이다. 연준이 당초에 오버 에스티메이트를 했다. 경제 성장률을. 그랬다가 지금 이제 뭐 2.1% 내년에 1.9%로 내린 것이니까 이거는 연준의 그 잘못이고 그리고 연준이 어제 뭐 그래도 아직까지 경제 괜찮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연준의 실수라는 것은 멘션하지 않았다. 예측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자율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이에요. 10월 달에도 이자율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그것은 아주 그 잘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약간 언급을 했네요. 국제 경제가 이미 좀 그 성장률이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희망하기는 Let's Hop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지금
그 몰기지 백드 된 그 시큐리티 그 홀드하고 있는 그 정도도 좀 그 제대로 그 홀드하고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나쁘게 볼 것도 없고 그다지 좋게 볼 것도 없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항상 요즘에는 경제도 돌발 사건에 의해서 많이 그 환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기조는 이렇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엮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벽 쌓는 비용 되겠다 하다가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오늘 그 MBC 방송이 보도하는 것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프랑스 은행의 돈으로 멕시코 벽 쌓는 기금을 쓰려고 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프랑스의 뭐 소사이어티라는 뜻 같아요. 그 소시에트 제너럴 이런 그 은행이 지난 오랜 동안 미국의 그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그 규제를 위배하고 뭔가를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 벌금을 낸 것도 있고 아직까지 미국의 재무부가 그 은행에 대해서 몰수해야지 되는 그런 돈이 많은가 봐요. 뭐 꽤 많네요. 3,010억 달러나 됩니까? 미래의 몰수 예산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결국은 그것으로 해서 멕시코 벽 쌓는 비용을 쓰겠다 하는 겁니다. 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0억 달러를 가져다가 멕시코 벽 쌓는데 쓰겠다 해도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것도 이제 그 대통령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2020년 선거 때까지 멕시코 벽 쌓는 비용에 대해서는 벽 쌓는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이것도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catch and release라고 해서 우리는 오바마 때에 잡았다가 금방 풀어주는 것 하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은 지내고 보니까 이제 그 북한 핵협상이나 마찬가지로 전임 대통령들이 왜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국경 그 수비대요 그 보도 패트롤이 어제 그제부터 일부 지역입니다. 텍사스의 그 리오그란데 밸리 그쪽으로 사람들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엘파소인데 걸어서 넘어오는 것은 이 리오그란데 밸리 쪽에서는 결국은 그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을 더 이상 그 Custom and Border Protection 그 세관 그 관세 국경 그 보호국에 넘기지 않고 그냥 풀어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화요일에 50명 그 풀어줬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어제도 또 다른 200명을 풀어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이민 관세국의 디테인션 센터, 구치소, 구류소, 수용소가 꽉 차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가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강하게 그 가둔다 하는 것을 집행하고 가족을 분리하고 하면서 숨지는 어린이들이 생기고 요즘에 국경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넘어오는 때도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과 떨어지고 추방되고 한 부모들이 뭐 미국 정부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 있다, 상태가 어떻다, 이 연결이 되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그냥 다시 또 아이들 찾아서 산말리를 해서 그 부모들이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누가 아이들이 아프고 다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을 비난하고 더 이상 가둘 수 없고 그 수용소에서의 사람들의 안전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 앞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국경 순찰대가 그런 구치소로 그 넘기는 것을 하지 않고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그 인권단체에서는 거봐라. 대통령이 국경 안전이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했는데 비상사태는 무슨 비상사태? 그 사람들을 가두지도 않는데 하면서 가두지 않고 이제 길에 풀어주기는 하는데
이제까지 다른 행정부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해야죠. 출두하고 법적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추방은 하지 않는, 물론 그 난민 신청을 한다고 다 미국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그 난민 신청 허가율은 굉장히 미국도 낮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이민 문제도 대통령이 멕시코 벽 쌓기를 계속 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공약했었던 그것처럼 그 쉽게 계속 진행되지는 않는다. 돈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을 가두는 부분도 그렇고 하는 분위기 전합니다. 잠시 뒤에는 며칠째 계속 이 뉴스가 탑이 되고 있고 공화당에서 걱정합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이게 어느 날 불꽃이 아주 큰 화약이 되면 어쩌지? 걱정하고 있는 이슈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트윗도 그렇고 또 어제 그 오하이오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에 어떤 주를 찾아서 연설을 하면은 이미 전부 그 캠페인 하는 것이죠.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오하이오주에 가서 오하이오주에 가기 전에 백악관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제 7개월 전에 숨진 그 존 맥케인 연방 전 상원 의원을 비난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팍스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좋아하는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도 I don't get it.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고스트, 존 맥케인의 고스트를 왜 그렇게 때려대는지 모르겠다. 절대로 나는 그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좋아할 수도 없고 어제 한 5분 정도 했거든요. 제가 뭐 그 내용은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거의 5분 정도를 내가 존 맥케인에게 얼마나 잘해줬는가. 그가 숨졌을 때, 그 장례식을 그렇게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나다. 워싱턴 DC에서, 애리조나에서부터 이제 그 시신을 이쪽으로 운구할 때도 뭐 비행기 같은 것도 뭐 대주고 하긴 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도 내가 정말 고맙다는 인사도 정중하게 받지 못했다. 지금 그 존 맥케인 대통령의 딸과 그 트위터로 싸우고 있고 하니까는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가 뭐 헬스케어를 없애는데 그것을 그 방해하고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또 스틸 다스라는 엑스파일이라는 것을 나 대통령에서 떨어뜨리려고 FBI에 그 서류를 건넸고 그건 아닙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상원 의원이니까 여러 정보를 취합을 했는데 그게 검토할 만하다 해서 FBI에 줬고 실제로는 그 서류를 만든 그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사람이 원래 FBI에 먼저 줬었습니다. 그런데 FBI가 아주 예민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거고요. 나중에 존 맥케인이 다시 FBI에 이거 가치가 있다 하고 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러시아 스캔들이 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존 맥케인이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미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인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7개월 전에 뇌종양으로 숨진 그런 그 미국의 전쟁 영웅을 계속 때려대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행동하는 것을 봐라 말하는 걸 가지고 뭘 신경을 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말을 하고 트윗하는 것을 어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존 맥케인의 전에 그 연설문 같은 것을 작성했었던 사람은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도 여러 자문들이 이미 그 죽은 미국의 영웅을 가지고 그래봤자 별로 득볼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은 군인들은 내 편이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인들은 내 편이다. 왜냐하면 존 맥케인이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향 군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면서 대통령이 진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No, I never liked McCain. 그리고 never will.
probably라고는 했어요. 앞으로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얘는 아마도라고 붙이긴 했지만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브라이언 그 킬미드 같은 Fox and Friends의 진행자조차도 이 사람도 뭐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경제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데 재선 캠페인을 해야지 될 부분에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거는 너무 그 위험하다. 표가 깎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앞으로도 언제까지 더 그럴지. 그러니까 오히려 의회에서는 여러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미치 매코넬 연방 그 상원의 공화당의 원내 대표까지 나는 날마다 존 맥케인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어제 그 트윗을 하더군요. 어떤 이제 다른 공화당 의원은 공화당 그 의원이 아마 그 Veterans Affair의 그 총괄하는 그런 의원인데 그 의원은 뭐라고 했던가요? 네.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바로 이 단어를 써서 굉장히 그 나중에 곤혹을 치르고 사과하고 했었던 그 deplorable 개탄할 만하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의회에서의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 이참에 그 존 맥케인을 우리 기리자 해서 뭐 존 맥케인 빌딩 이름에 그 의회의 어떤 빌딩에 존 맥케인 이름을 붙이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존 맥케인의 인스티튜트인 뭐든가요 또 무슨 인스티튜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존 맥케인에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다 거짓인가 하는 것을 아주 하나하나 맥케인 인스티튜트인 The Leadership Institute군요.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그 해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민자들을 존 맥케인이 애리조나 지역이잖아요. 이쪽도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그 이민자들에게 뭐 강간자다, 살인자다, 멕시칸 이민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왜 아닌가 하는 것도 그 규명을 하고요. 그 맥케인 인스티튜트에서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다스에라든가 뭐 그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다 그 맥케인 인스티튜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맥케인을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나오자 대통령 정신 이상이야 하고 정신 이상의 그 증세를 딱 그 어떤 전문가의 웹사이트를 링크해 놓은 그 조지 코네이의 와이프인 캐롤린 코네이가 대통령의 선임 자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의 남편과 이 문제 갖고 싸우는 것에 있어서도 아니 의료 전문가도 아니면서 정신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섰어요. 그 켈리안 코네이 뿐인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 현재로서는 켈리안 코네이만 그 대통령 주변에 있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할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의회 청문회에 출석은 했지만 호프 익스라는 젊은 여성이요. 이제 30살 됐을까요? 생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런 정치적인 경험이 없지만 대통령이 결국은 백악관까지 데리고 가고 모델 출신이고요. 그리고 또 그 대통령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 늦게까지 그 말하자면 이제 잠자는 데까지 호의를 했었던 뭐 방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랬던 사람이 호프 익스인데 이 호프 익스가 지난해에 의회 증언에서는 별다른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그 하원 상원이 다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호프 익스가 대통령 그 옷 입은 채로 이렇게 스팀 다리미로 그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다 다림질 해줬다는 여성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뭐 낯서지도 않고 해서 미디어 피플들도 좋아했었던 호프 익스입니다. 백악관에서도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막 화나 있을 때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때 전부 호프 익스에게 대통령에게 가서 얘기 좀 해봐 하면은 이 호프 익스가 가서 아주 그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해서 굉장히 호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호프익스에 대해서. 이 호프익스가 지난해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할 때까지의 일, 여기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증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일할 때의 모든 것까지 다 대통령의 아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난 것, 그리고 FBI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를 해고할 때의 여러 가지 다큐멘트,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 불과 며칠 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마이클 플린, 쫓겨내고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했었던 이 사람에 관한 자료, 대통령이 여성들과 잠을 자고 헛시머니 줬다는 여기에 관한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민주당의 하원은 호프익스에게 개인 어떤 기록이라도 이제 우리에게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 일에 관련된 다이어리라든가 저널, 뭐 여러 가지 노트 같은 기록, 뭐 누구의 뭐 청와대 수첩처럼 뭐 예를 들면 그런 모든 기록을, 이벤트에 관한 기록을 캠페인 할 때는 물론이고 백악관에서 일하는 한 2년 일했나요? 2년까지 못했나요? 못했죠. 2년까지 못한 것 같네요. 그 정도 일한 모든 기록까지 다 포함해서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달라고 하고, 그리고 곧 이제 청문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목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제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터무니없는 조사이긴 하지만 특별검사의 수사, 뭐 국민들도 보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별다른 게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일단 그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본격적인, 그렇게 될 때 공화당은 만약에 별것이 나오지 않으면 거봐라 하고 이제 민주당을 비난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때부터는 뭐 사법방해라든가 또 다른 쪽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은 일단 그쪽에서 조사가 나와봐야지 되는데, 지금부터 어느 순간이라도 그 조사를 특별검사가 연방 법무장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관련 뉴스와 그리고 USC의 새로운 총장에 관한 사설, 이게 이제 곧 엘리트 학교에서의 부정 입학과도 연관되는 거니까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USC에 이제 6월이 아니네요. 앞서 제가 6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로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니까 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자꾸 잊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존 맥케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언급을 말씀을 드리면서 존 맥케인의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었다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장례식 다 보고 나서 리포트까지 하고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혼돈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랑 혼돈을 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장례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까지 했는데 좋은 인사는, 제대로 된 인사는 못 받았다 했는데, 맥케인 가족이 뭐 초대를 하지 않았었죠. 맥케인의 뜻이었었던가요?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 정도의 인물이 연방 상원의원이고 미국의 전쟁 영웅이고 포로였고, 한 사람이 숨졌을 때는 보통 이제 조기를 다는데 그런 것도 달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비난이 강해지니까 백악관의 조기도 나중에 내렸었죠. 청취자분께서 바로 그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났었는데 며칠 동안 제가 정정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USC의 캐롤 폴트라는 이제 총장이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139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장이 되는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요. 그 채플힐에 있는 그 대학교의 전에 그 총장이었고요. 원래 이제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가 전공이시고 그리고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학장도 지냈고 또 총장 대행 임시총장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왜 그만두게 됐냐면 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남부 연합기 뭐 남부 연합 동상 이런 그 과거의 역사를 역사로서 전통으로서 보존하는 상징물이 많이 있는 그런 그 곳인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남부 연합 또 뭐 그 흑인 그 비하 이런 것에 대해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잘해서 니키 헤일리가 사실은 그 유엔 주재 그 대사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총장도 그런 그 상징물을 없애야 된다라고 굉장히 그 용기 있게 얘기한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에 또 상당 부분 남아 있는 분위기. 이런 상징들이 사실은 과거의 역사로 남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이거는 백인 우월이고 흑인을 비하하기 위한 노예였던 흑인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지만 그때 그렇게 용기 있게 다 없애야지 된다 하고는 결국은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USC의 총장으로 오면서 USC도 지금 스캔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어. 또 의대의 그 학장도 뭐 마약하고 매춘부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두 사람 다 물러났지만 그런 일과 더불어서 이번에 엘리트 대학교에 도대체 스포츠 할 줄도 모르는 학생들을 뇌물을 주고 입학시키고 해서 결국은 그 USC가 그런 학생들 등록하지 못하도록 엊그제 조치를 취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하려면 오랜 동안 USC가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기금을 많이 모으니까 부자들이 돈을 많이 대고요. 그러니까 연구 시스템을 강화를 해서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 LA 타임즈의 사설이 지적하기를 이제 그렇게 명성을 쌓아놓은 USC도 깊은 숨을 쉬고 그들의 가치를 생각을 해야지 된다. 지난번에 그 CL 그 맥스 니키아스 총장 때에 이 사람이 그 샌마리노 쪽에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랑 좀 가깝진 않지만 제가 그렇게 부자 동네에 살 리가 없고 사전데요. 뭐 10에이커도 넘어요. USC 그 총장 그 사택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황당해서 자동차 타고 한참 가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있었을 때 굉장히 기금 같은 것을 강조를 했었고 이래서 이제 의대 학장의 그런 뭐 마약과 젊은 매춘 그 여성과의 뭐 이런 거 학교에서도 무슨 성관계를 가졌고 하는 것을 LA 타임즈의 기자가 조사를 하면서 찾아가면 학교도 찾아가니까 안 만나줬겠죠. 집도 찾아가면 안 만나면 문전박대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돈이 다냐. 지금 44,000명의 학생이 있고 또 교수진이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새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트 총장이 부임을 해서 일할 때 아무리 용기 있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런 일을 했었던 여성 그 총장이기는 합니다만은 혼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돈과 권력에 연관되는 거잖아요. USC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는데 아직도 그 이사들은 뭐 LA에 그야말로 그 파워 브로커들이 많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그 니키아스 그 전 총장에 충성을 하는 충성파이고 해서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또 내부의 학생들과 교사들의 지지도 받아야지 되고 그러려면은 이 신임 그 총장이 부임하면서 이미 시작을 했겠죠. Humble enough to listen to 그런 멤버들 USC 커뮤니티의 학생에서부터 교수까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지 된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 나왔고요. 한국과 북한에 관련해서는
미국 국무부가 지금 600만 달러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프로젝트 기금으로 책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난해보다 400% 늘어났대요. 150만 달러였나 보네요. 지난해 1월 달에 했었던 것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돈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고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들여야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데 한 400만 달러, 다큐멘터리에 200만 달러 정도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하면서 지금 이게 어느 언론이 보도를 했나요? 네, NK 뉴스가 전했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화합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말하기 거북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도 어제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파악한 것으로는 김정은과 내가 할 수 있다. 하노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개인적인 관계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인권 문제를 말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다른 이런 국무부처에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다행이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요. 그런데 돈이 600만 달러로 책정했다고 돈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해야지 되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밖에는 북한이 아직도 뭐 불법적으로 그 오일 거래, 오일 석탄 거래한다.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뉴스는 굉장히 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오늘은 잡지, 그 경제 잡지 포브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포브스나 다른 언론이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모든 미국 언론이 거의 모든 미국 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하는 게 한국의 호텔 게스트들이 호텔이 몇 군데 호텔이라고 하든가 10군데 도시에 30군데 호텔에서 한 호텔 게스트 적어도 1,500명. 그 비디오도 봤더니 여성들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뭐 옷을 입고 내리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호텔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부터 다 뭐 찍혀 있는 건데 여기저기서 들어올 때부터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옷을 벗을 만한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놔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멤버십 4,000명 이상 멤버가 있는 그 사이트에 이걸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피해자들은 내가 찍힌 줄도 모르는 거고 여기에 이제 4명이 일단 체포가 됐다고 하잖아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세계에서 한국을 볼 때는 한국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도 그 2017년도에도 BBC 방송이 뭐 그 불법으로 이런 것을 촬영을 한 것에 대한 뭐 신고가 6,400건 이상이었다. 지난해에도 뭐 여성들이 몇만 명이 거리에 나가서 이런 거 끝내라 하고 시위를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하면서 이 내용 보도하면서 늘 또 첨부하는 것이 지금 뭐 여러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해서 이 사람도 군대 간다 그러고 뭐 이 사람은 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합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아요. 지금 뭐 BTS는 미국에서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다른 K-팝들 이래도 그 사람들과 관련된 K-팝들을 계속 감상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는 미국 측에서 계속 경고를 했었죠. 니콜라스 마두로 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미국이 지지하는 후안 과이도를 위협하면 레드라인이다 했는데 후안 과이도는 아니고 후안 과이도의 가장 그 측근 주요 그 자문 변호사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지금 그 베네수엘라의 경찰 내지는 뭐 세큐리티 포스가 어쨌든 뭐 잡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잡아갔다 하고 과이도가 지금 빨리 그 석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이도가 미국을 포함해서 50개국이 넘는 나라의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마두로는 뭐 러시아, 쿠바, 뭐 북한 뭐 이런 정도가 지지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과이도의 최측근을
마두로가 잡아갔다는 것은 미국이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는 미국은 그러면 그 군대를 투입할 것인가? 이거 조금 봐야지 될 문제 같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뉴질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아주 젊은 그 총리예요. 39살 여성 총리가 그것도 빨리 신속하게 이제 그 의회와 다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AR-15 그리고 AR-15과 비슷한 말하자면 군대에서 쓸 수 있는 뭐 자동 반자동 총은 전부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고 그게 4월 11일부터 새로운 총기법을 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럼 지금까지 갖고 있는 AR-15는 어떻게 하느냐.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죠. 전에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게 했었고요. 호주도 1996년도 한 35명인가 숨진 AR-15으로 대량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렇게 했고 또 뭐 그 옆 동네인 뉴질랜드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여성 총리가 이렇게 그 장관들과 빠른 그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장관들의 그런 그 도움도 있었고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 이 여성 총리가 이제 그런 그 희생 자들이 있는 그 회교 사원 같은 데 가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해서 50명 숨졌고 지금 8명은 중태라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 4살짜리 그 소녀가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 4살짜리 소녀의 아버지는 또 생명이 그 안정세로 돌아섰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나중에 다 건강이 회복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니까 지금 수천 명의 인구도 많지 않아요. LA 카운티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이 수천 명씩 그렇게 촛불 이들의 그 희생자를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그 촛불 기원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미국에서 많이 보고 있죠. 또 하나는 그 미국은 총기협회가 많이 팔아야지 되니까 이게 안 된다 하는데 뉴질랜드에서는 트레이드 그룹 그 총이요, Federated Farmer라든가 이런 여러 그런 총기상에서조차 이런 것들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인구가 작으니까 총도 작고 총을 갖고 있는 그 비율은 많아도 수입이 이렇게 미국처럼 크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요. 덩치가 커지면서도 물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요. 그러면서도 순수함이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그 원론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와 미국의 그 총격 사건을 비교해 보면요. 강혜신이었습니다.